혹시 제가 얼마 전에 왔었죠? 한 1년 됐나요? 작년 10월이면 이제 생각처럼 시간이 빨리 안 가네요. 이상하게 좋은 건가요? 시간이 저는 1년쯤 못하고 생각했는데 한 5개월, 5, 6개월 됐는데 그동안 편안들 하셨어요? 혹시 그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처음 보세요? 예. 네, 잘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듣고 또 들으시면 지겹다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시니까 잘 됐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뭐 이렇게 심의 자료 그래서 도시재생과 서울시 이렇게 K북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계획 수립이 사실 끝났다 사실상 그 얘기를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재생사업의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네, 한쪽에서는 몰라요. 선생님 왜 모르실까요? 여태까지 이런 모임에 많이 참여 안 하셨어요? 네? 모르니까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많이 참여 안 하셨나요 혹시? 네. 예.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접하셨죠? 뭐 따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요? 누가 예 그러셨는데? 혹시 활성화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나는 그래도 어지간히 알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아까 분명히 예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시죠?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다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네 활성화 계획에 이런 내용은 되게 나는 기억이 납니다. 네, 저 혼자 이렇게 날씨도 덥고 점심시간 이후에 떠들면 굉장히 졸리고 재미가 없으셔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활성화 네. 그러면 무슨 시장은 이제 신흥시장 있죠? 예, 시장. 활성화. 예, 시장 활성화 사업이 들어있더라. 예, 기억이 나세요? 공방미터 사업이라든가. 공방미트. 예. 우리가 이제는 팔도 마들물질을 속하는 아닙니까? 네네. 선생님 되게 잘 아시네요. 혹시 이 주민협의체 뭐 이렇게 임원을 맡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신데도 이렇게 잘 아시네요. 네. 교육 재원이 네. 기존에 있는 주택을 그러니까 안 푸시고 이제 네. 그거를 이렇게 멈춰가지고 쓴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몰라요 그러더니 다 잘 아시는데. 그건 다. 네. 굉장히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혹시 또 활성화 계획에서 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다. 저기 황강혁 교수님도 와 계셨네요. 지금 보니까. 예. 이 교수님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뭐 하나 단어도 좋고 개념도 좋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 개념도 얘기하셨고 사업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에 이런 사업 아니냐 이런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진행하면서 말씀 나눈 걸로 하고요. 이런 날이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4월달 공포의 4월달입니다. 제일 밥 먹거나 졸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소가 넓은데 인원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럼 더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하면서 또 여쭤보고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들고 아니 그냥 막 끼어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그냥 끼어들어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속 시원히 하세요. 뭐가 안 된다 그거 내용 잘못됐다 우리 동네하고 해당 없다 막 끼어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끼어들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빨간 소도 없어요. 예. 우리 마을이 우리 해방촌이 함께 협력해서 제가 왜 협력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어느 동네 가면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주민들이 다 알아서 그냥 결정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건 뭐냐면 주민들의 결정권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구청, 뭐 주민센터, 그 다음에 우리 주민협의체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혹시 뭐 활동가 있다면 활동가, 민간단체, 복지기관 모두가 다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도 이게
될똥말똥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을 제가 쓴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민 참여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버거워하셔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를 하나의 씬을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200평짜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해방촌 예를 들면 주민 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직은 법적으로 아직 그걸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민협의체나 주민 모임이 그 생겨난 건물을 우리가 그냥 쓰겠다. 이것도 지금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생겼어요, 법률이. 그래서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허벌판이에요, 얘기입니다. 뭐 붙박이 가구 몇 개 있고 뭐 냉난방은 돼 있는데 뭐 냉장고 세탁기도 없고 책꽂이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카페를 하고 싶은데 바리스타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여기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니까 당연히 공과금 면제되겠지 생각이 하나도 면제 안 된대요. 다 내야 된대요. 근데 이거 얼마 나옵니까? 한 달 해봤더니 한 200평 되니까 한 200만 원이 그냥 한 것도 없는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세 같은 게 가정집에서 쓴 만큼 뭐 10,000원도 나오고 20,000원도 나오잖아요. 그럼 큰 시설물은 일반용 전기라는 걸 보통 쓰게 되는데 기본 요금 자체가 막 50만 원, 60만 원씩 나와요. 이 큰 건물에 기본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는.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우리 주민들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때는 늦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잘 모르고 이제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협력, 계획, 협력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데가 창신승인이죠. 거기도 한번 지켜보시자고. 왜냐하면 총 6개인가 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설이 4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가서 해보면 아주 구체적인 보관이 없어요. 이미 문 열어서 운영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곧 닥칠 일이고요. 그 조금 전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작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한 65개소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미 문 연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작게는 30평에서 크게는 뭐 300평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설들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왜 그럴까요? 협력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고 공공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고 이렇게 절차도 잘 정비가 안 돼 있었고 우리 주민협의체나 주민들도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사업이다. 그럼 내가 뭐 5천을 때려 박을 수도 있고 1억을 때려 박을 수도 있고 밤새도록 이거 고민을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할 텐데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선장 없는 배 같은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이걸 내가 목숨 걸고 이거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 어려우면 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뭐 대표도 바뀌고 어쩔 때 또 싸우기도 하고 이거를 왜 너희 마음대로 운영해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자는 거예요. 그 대신 잘 준비되면 이게 엄청난 우리 마을의 재산이 됩니다. 이 공동이용시설이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전체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와글와글 우리 아이들도 좋고 주부들도 좋고 어르신도 좋고 정말 우리 마을의 자부심이고 거기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후자 쪽보다 전자 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시는지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방향으로 이걸 구상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게 무엇이고 왜 설립되는지 일단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활성화 계획엔 이게 몇 개 정도 만들어지나요? 뭐 건물 동단위로 따지면? 네. 하나. 앞으로 2개가 생긴다는 거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200 그러면 한 6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층수는요? 네, 60평에 4개 층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건가요? 그러면 약 300평의 건물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300평이 만만치 않은. 근데 또 하나 매입을 하면은 그것도 뭐 어지간히 그런 규모 정도 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 300평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면적은 대지 면적은 한 50평밖에 안 되고 네네. 20분도 3층 한 7, 80평. 아 건물 전체 네, 면적이요? 그거 참. 아 바닥 면적이 근데 60평이라고. 리모델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저 100평 미만이에요. 100평 미만인가요? 손 치더라도 4층 올린다 손 치더라도. 그거밖에 안 나왔네. 네. 지금 현재는 3층인데 네네. 지금 대지 면적이 50평에 3층에 올라앉았는데 그게 바로 올라앉은 게 아니고 네네. 땅에 올라앉았어요. 아. 그래 그걸 바로 잡고 이렇게 하면 네네. 뭐 한 25평에서 한 70, 100평 미만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땅 면적이 50평밖에 안 되나요? 네. 작네요. 대지 면적이 한 60평. 그게 대지 면적인가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땅 위에 건축물이 몇 프로가 올라앉나 이거잖아요. 60평 정도면 약 곱하기 60% 하면 한 35평 정도의 건축물이 똑바로 올라가면 한 130평쯤 될 텐데 위에가 뭐 좀 이렇게 사선제한에서 깎이거나 뭐 어쩌고 하면 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100평에서 120평 사이가 될 공간이 크고 거기에 계단 복도 빼면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은 한 70여 평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그런 100평 개념일 것 미만이에요. 같고 조금 작은 규모로 계획되어 있네요. 저기 창신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뭐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활성화 계획의 특징은 뭐냐면 저기 한강희 교수님 얘기했지만 열려있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 개동을 사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낸다면 지금 뭐 매입이 두 번째가 어떻게 좀 난항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가 열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억으로 문을 닫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또 관련 예산도 끌어오고 또 구도 애쓰고 뭐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가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좀 작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적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비록 좀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우리가 첫 단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해방촌 우리 마을에 만약에 굉장히 다양한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풍부했으면 우리가 어쩌면 재생사업구역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기반시설도 어지간히 돼 있고 그런 시설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집만 낡은 게 아니라 상가만 낡은 게 아니라 이런 주민복리시설도 대체로 부족한 편들이세요. 근데 그건 우리 해방촌만 그런 게 아니라 재생사업을 하는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훨씬 더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편리할 수 있다.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서부터 도출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우리의 지역사회를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재생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뭘까요? 그건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기반형이라면 조금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큰 어떤
뭐 상업시설이 생겨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한켠에 옛날에 무슨 맥주 만들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다 떠나가고 이제 비어 있었는데 그거를 뭐 큰 어떤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큰 예술회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 관광객도 오고 우리도 활용하고 하고 고용도 창출했다. 뭐 이런 게 대체로 경제 기반형에서 많이 시도하는 것들인데 우리 같은 근린 재생형, 그러니까 주거지 중심에서는 그런 접근보다는 소소하게 우리의 집들이 조금씩 고쳐지기도 하고 신축되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시장이나 상가들이 조금씩 활성화된 장사들이 좀 잘 되어가고요. 세 번째 인구가 조금 그래도 유입된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고 늙기 고령화만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좀 들어오고 떠났던 젊은 사람들도 다시 들어와서 부모님과 같이 살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들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주민 복리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한 기능들 거기다 집어넣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특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에 저는 꽂히고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데 전주나 창원이나 앞서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울이 늦었어요. 도시재생 사업 스타트가. 근데 그런 데 가서 혹은 서울에서도 주거환경 관리 사업 중에 공동이용시설이 잘 되는 구역 가보잖아요. 그럼 활기가 있어요. 확실하게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애착도 있고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거하고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집도 우리가 직접 서울시가 구청이 집 고치고 새로 지으라고 다 돈 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부 대주긴 하지만 가끔 주택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융자도 해주지만 우리가 직접 하듯이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우리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누가 구청장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거 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의 용도를 누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살았고 이 지역사회 우리 해방촌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로 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조금 부족한 지혜나 자원이 있으면 도움을 같이 해서 십시일반해서 같이 운영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지역사회에 의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마을에 의한 해방촌을 위한 사랑방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복지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굴러가야 우리 마을이 계속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좀 삶의 질 괜찮다 이런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1번 시설은 다 매입이 됐다니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조금 되지 못했다 미흡했다 그러면 2번 시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조금 우리 해방촌은 너무 적게 배정된 거 아니야 이런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번 시설을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한번 이런 거에 유념해서 한번 보시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보여지면 어떤 부지가 좋을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또 받아서 서로가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에 마을의 중심부나 초입부에 여기다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주인도 판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좀 이상하죠. 공공이 산다 그러면 갑자기 가격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에 처음에 내가서 10억에 내놨는데 소문이 나서 이제 서울시가 산대더라 구청이 산대더라 그러면 15억으로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평가와 가격이 잘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뚫어야 될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혹은 그 조건이 맞는 부지를 찾아서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에서 하긴 하지만 공공이 최종적으로 부지를 이제 계약을 우리가 뭐 주민협의체가 돈이 있어서 주민협의체 명의로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매입 절차에 보통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 대체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해방촌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고 싶은 부지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탁상 감정이라는 걸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공공이 1차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는데 주민들의 선호도를
파악을 하죠. 어떤 동네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활동했던 데는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1번 부지, 2번 부지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해가지고 장단점이고 주민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되게 민주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의견 수정을 하죠. 그 다음에 소유주하고의 매각 협의. 그래서 본 감정평가를 받고 다 통과돼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계약 직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못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어떤 걸 내라고 그러냐면 활동가들하고 주민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지에 어떤 형태의 건물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만들어서 이런 용도로 우리는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 용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 이런 계획서를 꾸밉니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위원회가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그때 이제 계약서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해방촌 도시재생 지금 1번 시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입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혹시 매입 과정을 아시는지? 민감한 얘기인가요?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절차에 대한 그 내용들을 네. 이 주민들이 잘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시나 공무원들이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이제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될 네네. 2단계 준비가 그겁니다. 네네. 구입한 절차는 저 절차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게 되면은 네.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미 이제 지나간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도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마다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요.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A라는 부지를 살 건가 B라는 부지를 살 건가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들어가면 좋긴 해요. 일단 규모. 그렇죠? 땅을 넓고 300평짜리 땅을 살 거냐 100평짜리를 할 거냐 50평짜리 물론 예산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역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용도인가 아니면 작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견학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복습을 해보자 그러냐면 지금 이미 1번 부지는 사실 결정됐지만 그거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꾸미고 이용할 건가는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되고 확보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방향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이 뭔가를 결정을 하죠. 물론 그 사업 시행 인가뭐 관리 처분 과정에서 주민총회도 하긴 하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보통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우리 해방촌에도 있죠. 주민협의회 있으시죠?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 몇 분 정도가 혹시 참여하세요? 지금 협의체 회원은 한 590명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 59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서 그런 거죠. 네, 한 100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왔다 갔다. 그래도 해가지고. 참여 못합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요? 네. 이런 주민들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그럼 어디 지금 주로 어디 가서 많이 했습니까? 저는 성북구에서 좀 예?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성북구 네. 어떤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는 장수마을이라고 있죠? 예. 장수마을을 처음 같이 예, 이제 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뭐 저라기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나눔과 미래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몇 곳을 계속 도왔죠.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네네. 법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고 맞습니다. 조례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처음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시행착오보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악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네네. 초기 단계에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이끌었어요. 네. 왜냐면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럼 이걸 전환을 빨리 시켜야 돼 이걸. 네. 주민들한테. 네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 기약 기간 우리 그 재생 기간이 2020년까지인가? 네. 2020년. 2020년. 그럼 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 아니고 19년. 아니 2020년까지. 네. 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당면 과제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 과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네. 잘 협조가 안 돼요. 그 협조가 어디서 안 되냐? 그 가면은 꼭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고. 주민들은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협조가 행정이 안 협조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해주시는데. 이제 과거에 그러면 자꾸 저뭐 네. 때 생각한다고 네.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 양반들한테 만약에 이런 권한을 주면은 네. 네. 예를 들면 혹시 착오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앞으로 만약에 이런 교육을 자꾸 시키고 그러시려면은 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하실 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은 네. 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조례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무슨 지침상으로나 센터장이 처음 더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아까 정부도 저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물론 그쪽에 지침은 받아야지, 방침은 받아야지, 네. 방침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조직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인 조직. 여기 센터장은 누구시죠? 예? 요 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센터장 겸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 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악을 막 쓰고 있는데 네. 그것이 확실히 되게끔 해서 주민들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네.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네. 우리 사회가 이거 우리 해방촌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17,000명 주민이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다고. 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다음에 지금 뭐 60대 이상이 한 5% 정도 돼요. 네. 네. 인구가 조금 계속 짧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줄여주시죠. 네. 네?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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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모든 문제를 지금 아니 이 그러니까 시간에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는 것 그런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를 추진해 나가야 알겠습니다. 된다. 고령화를 대비해야 되고 우리 주민 여건을 대비해가지고 주변 여건을 대비해가지고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근데 그걸 알려면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물론 초기 단기에 용역 업체를 동원시켜가지고 실태 조사를 다 했어요. 네. 나 그걸 지금 다 읽어봤어. 그 용역 사업 한 거를 그걸 읽어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걸 맞춰 나가는 거는 네. 우리 앉아 계시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주민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이끌어 나가야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 네. 정확하게 재생 사업을 네. 이해하고 계시고요, 선생님이. 네. 혹시 이제 여기서 많이 참여를 좀 생업이 바쁘시고 그래서 많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감이 안 된다거나 혹은 감이 잘 안 오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구구절절에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이 재생사업은 창조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과 주민 사이에 혹은 총괄 코디나 센터장과 주민 사이에 혹은 총괄 코디와 행정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협조 관계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 협의체나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정상이냐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도 결정권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결정권은 행정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주민공동용시설 땅을 결정해서 도장을 계약서에 찍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 있지만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를 통과를 시킨다거나 이런 게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재생사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걸 우리가 이거를 주권을 가지고 많은 부분 참여해서 함께 결정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정은 이게 이런 거죠.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뭐 자동차 경주로 얘기하면 트랙이 있잖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또 한광하 교수님 오셨지만 총괄 코디나 센터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장 권한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도 전국에 다녀보면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구역이 없어요. 저는 부산이나 뭐 전주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모든 구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측면의 용도라든가 운영, 아까 입지 뭐 이런 거 넓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용도, 운영 방식, 운영 주체를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의 뜻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1호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했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이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쉬움 같은 걸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를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와 자원을 모아서 하면 많은 부분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될까요? 운영 주체가. 뭐 계약서도 구청에서 찍었는데 혹은 시청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뭐 공동이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와 분과별 모임 같은 게 생길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주민협의체에 모여있는 분들이 숫자가 500 몇십 명이고 실제 활동하신 분이 한 50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분들 나름 각자가 다 재능이 틀리고 경험이 틀려요.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통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나의 용도로 1층부터 5층까지 끝.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거하고 대비되는 거죠. 뭐 국민체육회관이 있다 그럼 체육시설 끝.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통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잘 하려면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서서히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대충 용도가 어떻게 돼요? 다른 분 한번 또 선생님 말씀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 2, 3, 4층으로 계획되는데 내가 아는 용도, 들은 용도 이런 게 있다. 대충 현재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혹시. 제가 제 주민협의체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정도가 지금 검토를 우리가 하다가 하나도 없네.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네네. 네, 지금 뭐 리모델링 한다고 뭐 어쩌고 뭐 실무조사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용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백지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초기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모였던 소수가 용도를 다 결정하고 운영 주체의 그런 어떤 권리를 다 획득하고 이러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심한 데들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 대여섯 명이서 용도를 다 결정, 니들끼리 다 운영하냐? 너희들 다 물러나. 그래서 딴 데서 복수 노조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뭐 주먹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지역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참여가 충분치 않을 상태에서 용도가 결정되고 실제 그거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문을 열고 운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주민협의체 뭐 중요한 사람 아들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월급을 받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대 형성하고 많은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보시자고요. 분과별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려면 물론 저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 마을 청소하는 그런 깔끔히 모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모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공동이용시설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공방이 들어간다. 주민들이 10명 참여할 때하고 50명 참여할 때하고 200명 참여할 때하고 공방을 운영하는데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숫자가 틀려질 수밖에 없죠. 한 명도 없다가 50명이 되니까 2명이 나오더라. 100명이 되니까 그중에 5명이 나오더라.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수가 모여야 그런 지혜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민간 조직과의 협력입니다. 어떤 재생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다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고 결정권을 행사하니까 괜히 무슨 민간에 무슨 뭐 복지관이 됐든 혹은 시민단체가 됐든 뭐 문화예술인의 무슨 모임이 됐든 니네 여기 껴들 생각하지 마. 니네들은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지역치고 이런 게 잘 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자고. 이걸 해서 그 조직들이 무슨 큰 돈을 번다거나 이익을 취할 게 없어요. 사실상.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원군을 얻는 거죠. 원군을 얻고 함께 지혜를 모았을 때 그분들은 한 뭐 태반 봉사라는 개념에 가까운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굉장히 잘 되는 주민공동이용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안에서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더라. 그러니까 마을에 사랑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용도마다 그게 각각의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주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더라.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주체 안에는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걸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꼭 구역 아니어도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협조를 해서 옛날에 위탁사업 같으면 그 조직, 그 법인한테 운영권을 넘겨줬겠죠. 니네가 한번 잘 운영을 해봐.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건비 내주고 다 했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운영 분과가 생기거나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여기 일원으로 참여해서 너희 복지관도 같이 활동해. 이런 취지 완전히 다르죠. 운영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사를 함께 걱정하고 위하는 조직이 아니고 여기 들어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데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20평이 있는데 여기 마을 카페를 하려는데 우리 카페 할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뭐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도 없고 투자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기 어디 뭐 카페 하는 젊은이들인데 니네한테 이걸 무상임대를 통으로 줄 테니까 니네가 와서 대신 운영해. 하면 무상임대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나 원론은 뭐냐면 그 조직,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같이 들어와서 1년, 2년에 같이 준비하고 돈도 마을 카페를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그 청년들도 출자하고. 왜냐면 우리 일원이니까 같은 운영위원이니까. 주민들도 10만 원씩 20만 원씩 출자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할지도 같이 상의해. 그 다음에 여기 이익이 발생하면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거야. 그리고 일부는 그 청년들이 애썼다. 그러면 뭐 급여라든지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게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그냥 통으로 공간을 넘겨주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뭐 청년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잘 한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탐방을 다니시면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일환이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다 운영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역의 민간까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두 번째, 되게 슬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층별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운영 조직이 갖춰지지 못했어요. 참여 인원도 너무 적고 준비도 부족하고 돈도 내야 되는데 낼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자격을 갖춘 복지 용도다 그러면 복지법인 뭐다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외부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데 운영을 위탁하고 주민들은 그냥 이용만 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 민간 위탁하는 거와 똑같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델도 지금 몇몇 군데 생겼어요. 층별로나 건물 뭐 전체까지는 아니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구청이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공동이용수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확보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서 3층은 그런 보건소 지소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공공이 보건소가 직접 와서 운영하지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용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용도를 제일 잘 계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저 같은 뭐 외부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익이 혹시나 창출되면 마을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역량이나 경험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참여 숫자가 적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용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직간접 경험이나 책임감을 갖추신 분들이 이 해방촌 우리 구역 안에 다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복지든 교육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생활체육이든 여가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복지든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거냐 말 거냐예요. 등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거. 다 좋은데 재정적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뚜껑을 열어보세요. 되게 많은 재원이 용도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마을 사랑방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장치가 많이 필요한 마을 카페가 됐든 뭐 이런 게 또 어느 지역은 헬스클럽 이런 데 하고 싶어 하시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헬스 기계 몇 개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공공이 여기 예산 안에서 잘 대주질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재정적 그다음 운영하면서도 따르죠. 아까 전기세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한 달에 뭐 2, 300씩 나오는데 그거를 연체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연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재정적 책임이라는 것이죠. 외부 법인 위탁 운영 이런 걸 한번 쭉 보세요. 보시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우리도 눈치 보면서 뭐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용자가 돼서 이렇게 뭐 회비라든지 이용 요금을 내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죠. 사실 재생사업에 우리 선생님 대표님도 오셨지만 주민협의체를 그동안 이끌고 이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4년 후에 보니까 우리가 뭘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도. 그럼 되게 아쉽고 슬픈 뭐 그렇거든요. 그 주민협의체 사무실 하나 우리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되게 슬픈 거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건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이제 잘 연결하시면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다수라고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저기다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 민간 자원이 민간에는 다양합니다. 사회적 경제 같은 영리도 있고 뭐 복지시설 같은 비영리도 있고 다양하고 뭐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어떤 모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개인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해방촌 사업에 함께 하고 싶은 어떤 미술가가 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민간 자원이잖아요. 함께 참여하고 지지하는 참여가 되게 중요하죠.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조합이 뭐 만들어졌다. 그럼 나도 미력이 나면 10만 원 내가 출자하겠다. 5만 원 출자하겠다. 나 일주일에 2시간씩 와서 애들한테 내가 미술을 좀 할 줄 아니까 미술 가르치겠다. 내가 카페를 오래 운영했는데 여기 활동가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저분이 제가 성북구에서 마을만들기 센터장 할 때 만났던 선생님이신데 달빛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네. 전문가세요. 기가 막히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카페도 뭔지 아시고 예술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뭘 어떻게 모이면 잘 되고 안 되고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런 활동가가 센터에 이렇게 상근하고 계시는 센터가 별로 없어요. 별로. 마을 만들기 진하게 하셨어요. 실패도 맛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얘기하면 이렇게 됐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주민협의체는 지금 어때요? 등록되지 않은 조직이죠. 대표님 뭐 주민협의체 뭐 고유번호라도 받으셨나요?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없으시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여쭤보는 거야. 뭐 사업자 등록 화내지 마시고요. 네, 죄송해요. 네, 그거 여쭤보는 요구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빨리 하는 데는 고유 번호라는 걸 받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요. 고유 번호는 지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뭐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정해요. 예를 들면 해방촌 주민협의. 아 이거 너무 고리타분해. 그럼 해방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사모 뭐 이렇게 만들어서 칠게요. 그러면 사업 계획을 조그맣게 하나 이제 만들고요. 운영 규칙 같은 걸 한 장짜리 달랑달랑을 만들어요. 그거 만들 때도 협의체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동문회 제가 졸업한 학교 과의 동문회 사무국장인데
그 사무실 어디로 등록했냐면 우리 동문회장, 우리 선배님 집으로 등록했어요.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무슨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사무실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딜 가냐면 저길 가요. 세무소. 세무소에 갑니다. 등기소인지 세무소인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세무소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내면 거기 검토를 하는데 이 고유 번호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아니지만 단체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번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유 번호증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등록해서 세금을 내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니네 매출과 매출에 따른 개인 사업자면 개인한테 소득세가 나올 거지. 법인 사업체면 법인세를 물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고유 번호증은 뭐냐면 니네 하는 거 비영리라는 걸 다 알아. 인정했어. 그러니까 니네들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 이걸 인정을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등록된 단체가 되는데 대단한 무슨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몇 번 복습하셔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게 이 고유 번호증을 받는 법인이 하는 단체로 등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보세요. 건물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다 조직도 갖추고 용도도 결정하고 해서 계획서를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시에도 됐고 구에도 됐어요. 다 준공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 운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계약서라는 걸 쓸 거 아닙니까? 무상임대 계약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거기에 사인을 할 때 개인은 뭘 쓰죠? 주민번호를 쓰잖아요. 조직은 사업자 번호나 법인 등기번호나 고유번호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런 번호가 있는 데다 이걸 주냐면 그 번호가 있어 통장도 개설할 수가 있고 대표자가 공식적인 국가가 인정한 대표로서 딱 이렇게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증 보면 대표 누구 딱 이렇게 찍히잖아요. 주소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관이나 사업 규정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아무것도 없는 조직한테 100평, 200평짜리 이런 시설의 운영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여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누구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될지가 다 희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요. 뭐 지원을 받고 뭘 하려면. 그 다음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고유번호. 두 번째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오늘은 그게 뭐 주제가 아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됐어요. 어떻게 보면 500 몇십 명의 주민연대 체험이 있잖아요. 1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어요. 아직 1년은 안 되셨죠? 넘었어요. 그것도 돼요. 100명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회원 맞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어떻게 활동해 왔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은 또 이렇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두툼한 자료가 필요해요. 아까 고유번호는 진짜 몇 장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서울시에 내요. 제가 방법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비영리 민간단체 목적이 우리 해방촌 주민들을 대표해서 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목적이다. 그럼 그거에 맞게 사업을 잘 해왔는지 실체가 있는지 지금의 계획은 적절한지 보고 적절하다고 하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유 번호증이 나옵니다. 근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면 일반 고유 번호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를 더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잘하면 여러분들이 기부금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랑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나중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용해야 청소년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용 요금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민들 5,000원씩 내는 사람 한 500명만 확보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겠다. 이렇게들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협의체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후원금 낼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십시오. 소득공제 받기.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우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그렇게 등록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당신네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요. 고유번호만 가지고는 운영권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설 안에
저는 최대한 뭐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디 가든지 간에 층별 용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정부의 기존의 지원 사업이 있는 걸 찾아내라. 예를 드는 거예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잘 갈 데가 없어서 좀 헤매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 한번 해봅시다. 혹은 법률에 의한 작은 도서관 해봅시다. 지역 아동센터는 법을 찾아보니까 실면적이 25평 이상이 필요하고 복지사나 뭐 이런 교사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어떤 원장 자리도 필요하고 그 대신 그게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우리가 운영을 하면 승인을 받고 한 달에 2사람 정도의 인건비하고 간식비하고 사업비가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기왕에 우리가 아동 청소년 시설이 필요해요 어차피. 그런데 그냥 우리가 후원금 걷고 회비 걷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라는 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틀이에요. 일종 틀이 되더라.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어때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어들어야 돼. 25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자. 그런 게 필요한 작은 도서관 그만큼의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에 책 살 정도의 비용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책 읽고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큰 도서관은 못하더라도 그럼 기왕에 할 거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하자. 찾아봤더니 10평의 실면적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문화도 이런 최근의 추세는 큰 문화회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 기반한 작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 중에서 저는 아주 일부분에 얘만 드는 거예요. 지금 많아요. 교육, 문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 아까 제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다 있다 그랬죠. 지역 아동센터 해보자.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지사 자격증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어딨어. 협의 한 명도 없어. 그거는 굉장히 축소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막 방을 붙여보세요. 우리 동네에 소식지에 많다면서 이런 걸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거 내가 할 줄 압니다. 서로 윈윈이에요. 그분은 재생이 뭔지 모르고 바빠가지고 참여를 안 했는데 이게 나야 바로. 그럼 와서 협의체에 참여해서 좀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원장으로 우리 주민 중에서 원장이 나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방촌 주민 중에 다 있어요. 100% 확신하세요. 다 있습니다. 다. 찾아내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가 비영리 민간단체, 세 번째 이제 법인, 사단법인. 그 이상의 법인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만들기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단계. 사단법인은 조금 더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법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단체입니다. 법인이 되면 정말 이건 아무도 무시 못하는 어떤 단단한 어떤 지위를 갖추게 되고요. 비영리 사단법인 정도 되면은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 못할 시설이 거의 없어요. 다 운영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 대신 관리 감독도 받아야 돼요. 당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한편이 뭐냐면 이것도 저는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여기까지 고유번호,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이런 거는 비영입니다. 비영. 근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려면 영리적 사고를 개발하셔야 돼요. 이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돈벌이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유지,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영리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기세 그런 거 어디서 나옵니다. 뭔가 회비를 같은 걸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업체의 특징이 개인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그런 요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서비스나 상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회비도 내고 뭔가 협찬도 받고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말하자면 준비 정도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공방을 해도요. 주민 중에 좀 인류 그래도 목수해본 분들이 몇 명 포진을 해서 정말 제대로 여기 등록해서 저 사설학원 가서 배우려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10만 원만 내도 기가 막히게 해서 여기서 2달 배웠더니 내가 우리 집 책꽂이 이런 거 다 짤 수 있더라. 이런 공방을 예를 들면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첫 번째 이 건물 유지비도 충당을 하죠. 아까 1분 복지시설 등록 이런 거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겹쳐야 됩니다. 다 복지시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정부 지원받는 시설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 용도가 전부 다 복지나 이런 지원받는 용도만 있지 않아요. 공방이 있을 수도 있고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은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받아서 운영비도 돼야 되고 홍보비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애쓰시는 분들 교통비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잘 되면 급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4시간 근무에 그럼 최저임금 계산했더니 월 60만 원 드립시다. 우리 요번 달 매출이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올랐는데 5분이 4시간씩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로 400만 원 지출에 충분히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우리 전기세는 n분의 1로 해서 20만 원씩 냅시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을 기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에 적합한 조직은 뭐예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협동조합 5인 이상이 출자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같은 협동조합인데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사업도 약간 비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협의체가 이 시설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이 맞을 수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맞을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연결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고민과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받쳐줄 만한 조직의 형태는 무엇인지가 도킹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을 기업이라는 것도 꽤 괜찮아요. 우리 취지하고 맞아요.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여기서 뭐 돈도 약간의 수익도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게 마을 기업이에요. 마을 기업은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 마을에서 좋은 자원을 끌어와서 필요한 일들을 해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지정되면 첫 해년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대. 2차 년도에 3천만 원의 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되면 전문가를 이렇게 데려와서 인건비도 대주고 사업 개발비라고 우리가 좋은 어떤 상품 같은 거 서비스를 개발해서 구청 시청에 내잖아요. 선정이 되면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막 사업비 그걸로 사업 좋은 사업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그럼 국가가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한테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맞죠. 우리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진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막 모여서 무슨 계획서가 나오면 아마 지금 서울시는 혹은 국토부는 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직 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어떤 조직한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겠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창신숭이네 백남준 기념관이라는 여러분 견학가보세요. 이미 오픈해 좀 공사 끝났거든요. 거기에 마을 카페가 들어갔는데 아직 근거도 없이 주민공동체 그 모임한테 운영권을 지금 부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나중에 어서 감사에 뚜들겨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 김현아 씨라는 사람이 있죠. 무도에도 무한도전에도 출연하는 이 사람이 그 한국당이라고 그러나요? 자유당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바른정당에 자기의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이 시행령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 한국당이 너 해당 행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김연아 의원이 하는 일체의 어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거에 협조하지 마 이렇게 당 차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몇 달째. 그 시행령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거를 주민 조직한테 혹은 공익적 성격의 조직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뭐가 좀 정비가 되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쯤이면 아마 무상임대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상임대가 되냐 안 되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임대료까지 내야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두 번째, 조직한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운영권을 부여할 건가. 제가 볼 때는 곧 서울시가 이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부도 저도 촉구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국토부에 제가 전화했어요. 창신수인에 가봤더니 그런 규정이 지금 정해진 게 없대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로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자체가 그거 하냐.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지자체가 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작은 재생. 거기는 어떻게 되냐. 형 잘 들어보세요. 15명 이상이 모인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15명. 근데 우리는 훨씬 커요 사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비하면 한 구역 면적이나 인구수가 한 5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우리는 15명이 아니라 뭐 50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겠죠. 만들어서 총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임원진을 결정하고 정관 같은 걸 정해요. 그 내용을 거기 거주민들, 세입자, 집주인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서류로 사인, 뭐 인감증명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구청에 제출되잖아요. 구청이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가 주민공동운영위원회로 인정한 딱 도장을 찍잖아요. 찍죠. 그러면 비로소 무상임대권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돼요. 그거 더하기 그 조직이 만든 사업계획서가 통과를 해야 돼요. 아, 이 계획서라면 이걸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많은 시설들이 잘 운영이 안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도 분명히 조만간에 뭔가 그런 조건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는 어쩌면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조직 형태 중에 하나를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있는 게 또 맞는 거죠. 그냥 개인이 뭐 이렇게 아무런 조직 없이 운영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까 회장님, 대표님이 용도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 용도를 정한 과정이 꽃이에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우리의 심장이라면 뭐라고 그럴까? 이 용도를 정하는 과정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용도를 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받아서 충분히 상의해서 그 다음에 이걸 현실화시키는 용도를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요 용도는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을 요 용도는 우리가 회비로 요 용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방촌에 있는 청년 그 애들 몇 명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여기 주민협의체 가담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저기 복지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쫙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아 이거 진짜 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네.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 이제 재생사업의 절차가 나오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일종의 초안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안에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진짜 실행계획서 이런 거는 적어도 공사가 끝나기 전. 만약 여기가 리모델링이라면 더 시간이 짧아지겠죠. 신축보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확정되고 뭔가 조직도 등록을 하고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우리한테 키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구청에서 계약서 사인하고 그동안 참 고생하셨으니까 키를 드릴 테니까 이제 직접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6개월에서 한 얼마쯤 걸릴까요? 좀 키를 주실 때까지 한 1년쯤 걸릴까요? 더 걸릴까요? 1번 시설의 경우에. 그래요? 그럼 10월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2020년이 아니라 10월 달에 리모델링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 조직과 역량과 그런 모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꿈 같은 얘기입니까?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게 그게 우리 저 평수가 널 쭉 보니까 등기상으로는 229평방미터예요. 네. 평방미터. 그럼 평수를 따지면 한 80에서 90%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3층으로 되어 있거든. 위에는 뭐 4층 올린다는 것은 하나의 뭐 조경 시설 뭐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치가 저 변두리에 있어 변두리에. 네. 사람도 안 다녀. 아. 예? 그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공부방도 있는데 공부방이 수용이 있는지 50명인데 열 몇 명밖에 안 가. 열 몇 명 그 앞에 있는 그 네. 경로당 시설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협의체는 네. 조례상으로 시한부예요. 2020년까지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는 2020년 사업이 종료되면은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게 해체되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연구를 한다 하는 과제는 앞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뿐이 아니죠.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동시설 그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설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지금 당면 과제예요. 그걸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래서 저거는 현재 우리가 한 달 사용한다는 것은 다용도실밖에 안 돼요. 다용도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입지 조건 때문에. 그렇죠. 입지 조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저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은 이제 우리 저 센터 시설이 글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럼 위에 조금 한 몇 평만 20-30평 있는 데 있는 거 거기 회의실로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 공동체 무슨 뭐 활성화를 위해서 뭐 무슨 거기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리를 목적을 하는 그런 그 시설이 되지 못한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최초 계획을 할 때는 2개를 하게 됐어 2개. 네. 이동을.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니까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주차장 그 부지를 가지고 위에다가 다용도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시와 구청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 큰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네. 그런 쪽은 오거리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현실은 안 맞고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자, 저 끝에 얘기를 하셨지만 네? 끝에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기 지금 그 표현하신 대로 하면 저 흥미진 곳에 좁아 터지고 한 뭐 별 쓸모도 없는, 쓸모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위에 조금 더 넓고 좋은 입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스스로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번 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또 생겨날지 지금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지금 조금 섭섭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에서는 그 매입하는 과정이나 뭐 위치 요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나 있고요. 그래서 2번 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빠져. 일단 10분 정도 쉬고, 그렇죠? 이게 또 쉬어야죠. 그냥 쭉 해가지고 끝내버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좋으시죠? 네. 네.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네. 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100%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대표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시면 안 돼요. 난 안 가요. 여기 센터장님. 네. 가세요? 네. 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례 소개로 아마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는 가옥주 주민만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하숙생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는 그 다음에 상인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대표님이 주민협의체는 뭐 조례 규칙에 의해서 2020년이 해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해방촌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 조직으로서의 주민협의체는 재생사업의 종료와 함께 역할을 일단 다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2020년 끝나기 전에 실행 조직으로 탈바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이라든가 참여 인원이나 어떤 분과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달라지는 게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거. 그러나 또 이름도 바뀔 수 있죠. 뭐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해방촌 사랑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그럼 과연 주민협의체하고 전혀 무관한 조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고생을 하고 토대를 닦은 이유에서 그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네.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아마도 이게 정말 현실화되려면 전체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층별 혹은 용도별로 그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작은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야 한다. 주민들 중심으로 이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제가 일자리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신이 나려면 봉사로만 하라고 그러면 신이 안 나요. 물론 봉사에 도 같으신 분들도 있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특히 그 안에서 약간 영리적인 어떤 회비를 받거나 뭘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래도 수익이 창출돼서 거기 참여하는 재능을 기부하거나 참여하는 분들한테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에 그래도 급여를 챙겨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거의 다 주민이란 전제하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계속 보람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맨날 봉사만 하라고 그러면 힘들죠 사실. 오래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서 일자리도 한번 창출을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요원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용도가 결정되시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꾸는 뭐가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못 찾고 모이지 못하고 어떤 자원이 모이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한계입니다. 팔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사실 드린 거예요. 네.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설계 단계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 밑에 이거는 주거환경관리협의회 있는데 뭔가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지침이 안 내려왔어도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운영하려면 주민들 중심으로 어떤 뭐 중에 뭐 하나는 그래도 준비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아마 올 겁니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65개의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점을 찍은 거예요. 강남 3구만 빼놓고 골고루 대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이거는 그 현황이고요.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간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 절차가 있을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도 작은 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차나 과정이 우리 재생 사업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저잖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런 얘기는 재미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아까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주민공동이용시설만 우리하고 관련되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놀이터가 생기는 동네도 있고 공원이 생기는 동네도 있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주차장 같은 걸 관리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공용 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몇몇 구역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관점을 조금만 넓혀보면은 일거리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조금 더 나가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수거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청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 설비라든가 이런 집수리 같은 거 건축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마을 기업을 만들 테니 그런 운영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고 그럼 어차피 이건 예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청사 이렇게 와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보수하거나 이런
다 나가면 갈아 끼거나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작은 마을 기업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럼 그 작은 마을 기업의 사무실은 어디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일거리는 시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전역으로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청소 분리수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청사 관리도 우리 구역 전체 다른 심지어는 우리 구역 바깥에 또 나가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취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을의 그런 공적인 일을 최대한 외부의 용역 업체가 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민들이 한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다녀보면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지역 관리 기업, 지역 재생 회사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그런 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접하게 되시고 그러면 그런 게 모든 지역에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해방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메뉴가 많은 메뉴판에서 고르는 게 맛있는 나 입맛에 맞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집을 재개발이 물건으로 갔으니까 개별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까지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창문이 부실하니까 창문을 갈아 껴서 이중창으로 끼자. 단열 공사를 새로 하자. 뭐 그것도 아니라면 도배장판을 하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는 거 신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지가 작으니까 옆집이나 뒷집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거 뭐 없어? 있어. 국가가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건축 협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기존의 건축법은 보세요.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분명히 대지 경계가 있죠. 대지 경계에서 1m 정도 띄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새로 지은 데 가보면 여기 삐죽한 통로밖에 안 나와요. 1m 뛰고 1m 뛰니까 2m짜리 그냥 그거 뭐에 써먹겠습니까?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주차장을 다 따로 해야 돼요. 마당을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 뭐 40평 가지고 50평 가지고 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건축 협정을 하면 두 사람이 마음이 건물주, 집주인이 맞으면 벽을 아예 딱 붙여서 지을 수 있어요. 한 집처럼. 그러나 소유권은 별도로 있는 거죠. 주차장이나 마당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대지 경계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지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겹쳐서 이 두 대지에 겹쳐서 이렇게 하나로 가운데 만드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정책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생사업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짓기도 해라. 그럴 때 혼자 하면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 1m 뛰고 뭐 1조건 하다 보면 뭐 콧구멍만한 집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것도 해보시고 어떤 마을은 가보면 이거를 주민들이 회사를 만들어 직접 한번 해보자. 뭐 신축까지 못하더라도 유리창 갈아 끼고 집수리하고 도배장판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장수마을이 예를 들면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방촌에도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묶어보자면 이런 거죠.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거점으로 하고 일들은 마을 전역 혹은 마을의 바깥에서도 심지어 이루어질 수 있다.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을이 서서히 고쳐지고 공원이나 뭐 이런 공용시설이 잘 유지관리되고 공용주차장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유지관리되면서 우리 가급적인 우리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일자리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는 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사무실로도 쓰고 모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별로 틀린 점이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었죠? 근데 저런 건물들에 잘 운영되는 심지어는 뭐 이런 거죠. 전체가 다 잘 운영되는 데들은 거의 없어요. 4계층인데 2계층은 잘 운영되고 2계층은 잘 안 되고 활성화 안 되고 뭐 어떤 데 활성화 안 되는 정도나 문을 잠궈놨다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직영을 한다거나 부처는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국가자동 사례들은 이건 온스톤인데 여기는 보세요. 787제곱미터. 그 작은 마을인데 한 25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걸 뭐 공과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갈등도 만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넓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안에 카페도 하고 도서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죠. 네. 이거 기름동도 굉장히 많은 무슨 협동조합이 한번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막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고요. 여기도 한 150평 정도.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엘리베이터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막 엘리베이터를 잠궈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아시는 시흥동도 꽤 넓게 지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가 비교적 조금 잘 됐다. 1층에 마을 식당을 넣었는데 거기 중심으로 그래도 복지관 여기는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방학골 복지관이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랑 많이 주민 협의체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생을 다른 데보다 조금 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을 작게 했어요. 한 80평 정도 좀 작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죠. 공간은. 여기 가보셨어요 혹시? 네, 가보신 거 같아요. 네. 요즘에는 식당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여기가 장수마을인데 어때요? 딱 보기에도 되게 소박하죠? 여기 주민들하고 활동가들이 욕심을 하나도 안 부렸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외관은 거의 안 고치고 사랑방하고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두 개동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밥도 해서 팔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소박 이거는 뭐 엄청 뭐 매일 몇십 명이 안 오더라도 공과금이나 이런데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조그만 그런 또 작은 것이 아름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30분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다 실지는 않았어요.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데 여기 밑에 사진이 나오는데 조금 필지들이 넓어요. 그래서 한 80평씩밖에 되는. 그 대신 북한산 때문에 건폐율 20%밖에 못 짓는 그런 지역. 일종이라고 그러죠. 일종 전용 주거지. 그러니까 집들은 조그맣고 마당이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불과 가구 수는 한 1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거는 네. 재생사업하고 관계없이 한 거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네. 도시 재생사업하고 관계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선생님 네. 재생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모였고요. 막 사진만 볼게요. 소식지도 만들고요. 이런 게 다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축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면 자기네 집에 창고에 있는 안 쓰는 옷, 책 뭐 이런 거 물건 막 가지고 나와서 돗자리 깔고 토요일날 볕 좋을 때 요즘 같은 날씨에 프랜카드 걸고 음식도 한편에서 짓고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이런 축제 같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했죠. 그 다음에 탐방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잘 운영하는 방학골도 갔다 왔네요. 여기 그 유명한 뭐 여기 많이 갔다 서촌도 가고 성북동도 가고 방학동 뭐 많이 갔어요. 청소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해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근방에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 기준이 있어요. 국토부가 뭐냐면 공원은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도서관은 어떻다. 보육시설은 어떻다. 그거에 맞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을을 둘러싼 생활권 내에 정말로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있는 것도 만들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아까 주무관님이 얘기했지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 아무리 참여를 많이 해도 참여율이 10%를 넘기가 힘들잖아요. 20%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이 안 중요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살이하는데 불편한 게 뭔지 해방촌에 살면서 언제부터 살았는지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시설물이라든가 기반시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하게 되면 본인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에는 당신은 무슨 재능이 있냐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동안 혹시 어떤 뭐 자격증이 있냐 어떤 경험이 많냐 어떤 직업에 종사하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상을 다시 꺼내서 보면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전화를 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거. 이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투표도 했어요. 그래서 대충 나온 용도가 이거였어요. 처음에 생활치유, 교육문화, 복합 다이닝이라고 해서 쿠킹 클래스 뭐 이렇게 마을 식당 겸 여기는 마당이 있어 유기농 텃밭도 하고 이렇게 거기서 재배한 푸성지들 가지고 친환경적인 어떤 다이닝을 하고 마을 카페식으로 차도 팔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혹은 총괄 코디 선생님이 이렇게 용도를 정해주거나 구청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뭐 할 건가요? 짜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에서 뭐 이런 거는 주민의 물품도 일단 기부를 받고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협업도 하고 회원제로 가족 단위로 여기를 이용하려면 요가, 스포츠 댄스, 뭐 탁구 이런 거를 가급적 우리 주민들 혹은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끌어들여서 강사비나 이런 거 지출 거의 없이 한번 해보자. 또 그거를 회원제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를 취미교육, 도서관, 에너지 탐방 프로그램. 에너지 탐방 프로그램 는 이유도 있어요. 친환경 마을로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는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빗물 재활용 시설. 빗물이 마당에다가 탱크를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화장실에 쓰는 이렇게 변기 내리는 물이나 마당을 가꾸는 물, 정원수를 그걸로 쓸 수 있고 그런 다 친환경적 그런 컨셉으로 가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공간에도 그런 견학시설 같은 거 집어넣죠. 왜 이런 걸 집어넣냐면 만만치 않은 수입이 뭐냐면 탐방비 수입이에요. 해방촌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되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5팀이 올 수도 있고 10팀이 올 수도 있고 20팀이 올 수도 있고 감당 못하게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오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탐방비를 냅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민산이나 저 산세마을 막 이런 데 가고 잘 되는 데들은 탐방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 몇 명을 마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자료를 정리해서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마을 탐방의 일종의 안내인으로 해서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거죠. 성미사는 그거 가지고 한두 사람 월급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만 원씩 받는데 한 달에 10팀만 와도 200만 원의 수입이 거기서 떨어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시. 그걸 하려면 우리 마을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방촌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는 동네예요. 예를 들면 장위동이라든가 상부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비하면 탐방이라든가 이 마을의 정체성을 비교 우위라고 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역사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원들도 되게 많고 여기에 어떤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되게 많다. 그런 것도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생략을 해볼게요. 연결되죠. 기능이 유기농 텃밭을 하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정 부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부동산도 다니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1번 부지, 여기가 2번 부지였는데 투표를 통해서 여기를 결정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활동가 입장 여기를 했으면 했는데 주민들이 또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주민들의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평면 계획을 세워요. 여기는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여기는 현재 빚이 잘 들고 안 들고 여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당장 귀에 안 들어오시지만 나중에 2단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혹시나 그때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날 일이 있으면 훨씬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시설뿐만 아니라 여긴 뭘 살펴주냐면 주위에 국민대학교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 같이 와서 뭘 예를 들면 커피도 마시고 뭘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도 살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막 엄청 했어요. 마당도 이렇게 꾸미자. 여기도 몇 년이 지금 걸렸냐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5월 달이면 준공된다 이제. 리모델링해서 만드는데 지금도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거기 활동. 저는 이제 거기에 뭐 메인 활동가는 아닌데 거기 메인 활동가는 복지사 선생님인데 어제도 회의를 했어요. 저는 주민들하고 층별로 아까 용도별로 마지막으로 계획을 다듬어서 이제 며칠 후에 서울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선생님 임진규 선생님한테 자문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문을 받았겠어요? 저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에너지 교육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뭐 방별로는 어떻게 할까, 마을 관리를 할까, 생활체육 공간은 어떻게 해서 어떤 논리로 할까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기는 이제 5월 이후에 뭐가 현실화 되겠죠. 잘 되는 공간 용도도 있을 거고 난항을 겪는 공간의 용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인데 여기는 3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부족하다는 게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소나무 협동마을이라는 거. 여기도 재생사업지는 아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지인데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주민들이 모이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여기 우이동 저기 삼양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아마 삼양동은 이게 옛날 명칭이고 지금 선생님 그러면 최초에 거기는 예산은 어디서 무슨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제 그 사업을 하는 예산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얼마 정도냐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 지금 옛날에 또 기존 시설이 대다수인데 네. 근데 그 시설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건 뭐 민간이고요. 네. 시장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이전부터 생겼던 겁니다. 마치 우리 해방촌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이 있듯이 큰 주차장 뭐 위에를 하시려고 하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하면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많이 들어가 봐야 2, 30억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중물 사업만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죠. 벽은 뭐 네, 100억 부족하시죠? 저 앉아있는 신혜주 씨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네. 되겠습니까? 네. 자,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보시면 해방촌에 비하면 훨씬 더 낡은 이런 심지어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온 주택도 꽤 많이 있고 이렇게 좁은 골목에 막 가파르고 막 이렇게 되게 열악한 지역이라는 거시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글씨가 여러분 자료에는 없어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막 나누어서 엄청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삼양동 지역재생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서 민간 조직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끼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많은 어떤 민간 자원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하자. 이거 그거 말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주민 조직이 구성이 됐어요. 주민 조직 구성이 돼서 대표님, 부대표님 3분, 총무 2분, 비슷하죠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작은 마을별 대표 이게 뭐냐면 해방촌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주거재생 사업지 내에 몇 개의 어떤 조금 이렇게 옛날부터 자기 특색이 있는 뭐 이렇게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당마을의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과를 만들었죠. 먹거리 분과, 환경 분과, 어르신 분과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보면 세 발이 피죠. 72명 주거환경관리사 워낙 작으니까 사업이 72명이 이렇게 행복마을, 불당마을, 소나무마을 3개가 합쳐져서 이 구역을 이루고 있는데 골고루 들어와서 했고 5개의 분과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드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주민운동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목적을 주민들이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첫 번째, 주민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테마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을 장터다, 밥집이다, 마을 텃밭이다. 두 번째, 마을의 살림살이와 주민의 재능을 공유하자. 살림을 나누는 방, 마을 모임방을 만든다. 세 번째, 세대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하고 열린 공간을 만든다. 마을 사랑방.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나는 배움터를 만든다. 마을 배움터.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이제 그 목적이 나오니까 모든 가정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마을 일도 그렇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목적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쭉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1년 차에 뭘 해보자.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1년 차에 공동 구매하고 장당 구기를 해보자. 처음부터 시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 2년 차에는 반찬을 이제 조그만 시설이 생기는 단계가 되니까 반찬을 판매하고 텃밭을 운영을 해보자. 3년 차에는 마을 밥집하고 반찬 가게 텃밭을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틀 속에서 한번 담아서 해보자.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분과별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 참여했던 분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분과장 다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여기 대표님은 여기 어디 이 마을 안에 있는 어떤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자산가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그동안 마을에서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신 이분도 마을 대표인데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고 용접했던 경험도 있고 고생을 많이 했던 거죠. 이분들은 운전도 하실 줄 아시고 보시면 각각의 분과장들은 각자 할 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교육분과 보세요. 입원공예 2급, 공제 중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세요. 어때요? 분과별로 그걸 할 줄 아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일이 잘 진척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척을 시킨 거예요.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어느 조직하고 함께 할지 처음부터 물론 같이 하긴 했지만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을 장터를 할 때 한살림, 불의 생협, 행복한 반찬가게, 양지마을 주민협의체, 강북평화회집 이런 곳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열려있는 거죠. 열려있어요. 이런 데가 오면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얻어갈 게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은 대부분 조직의 목적이 뭐냐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인 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내밀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도 불러주십니까? 그걸 같이 하십시다. 손을 내미시라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강북구에 비하면 해방촌 인구는 제가 볼 때 이거에 한 2배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져보시면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원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계획서만 맨날 쓰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서 만나고 협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조직들이 기꺼이 아마 많은 그러니까 정도는 있겠죠. 조금 참여하는데 많이 참여하는데 그러나 참여하겠다고 할 겁니다. 같이 하자. 그런 거죠. 타지역사회. 그래서 저기는 올해 안에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겨요. 지금 부지 매입까지 됐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한 모임을 주마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5개 분과가 주마다 돌아가고 주민협의체는 또 뭐 격주에 한 번씩 모여서 보고하는 거죠. 우리 먹거리 분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림 분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분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해방촌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옛날 자료예요. 사실 작년 10월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여기에 뭘 찍으시면 되냐면 아까 삼덕마을사례처럼 이렇게 막 여기에 무슨 복지관이 있고 여기에 무슨 문화센터가 있고 여기에 무슨 뭐 일자리 무슨 지원센터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경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넓게도 봐야 된다. 우리 동네를 넓게 우리 구역 안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상상력이 좁혀져요. 그래서 아까 조직들 많이 만나라고 말씀드렸죠. 민간 조직들을 그 민간 조직들이 이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근처에 찾아요. 아까 그 강북구 사례, 삼양동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마을 안에 그 많은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북구 전체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용산구 전체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경제분과, 주거분과, 공동체분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뭘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계획. 근데 아직 이거는 아마도 용역 단계에서 구상안일 것 같고요. 다 바뀔 수도 있죠. 분과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이 테마도 바뀔 수가 있고 이것도 이미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도 바뀌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 현재 우리 활성화 계획을 놓고 또 바뀔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용도나 이런 계획을 딱 보면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볼 수 있죠. 그동안은 이 내용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뭘 해보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요거를 묶어서 사업 100가지 중에 1번 사업, 10번 사업, 23번 사업을 묶어서 우리가 경제분과를 만들어보자. 6번 사업, 55번 사업, 78번 사업을 묶어서 어린이 청소년 지원분과를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과에 2명만 있을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막 5명, 10명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1명, 2명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대충 구상을 하고 더 많은 어떤 분과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점으로 이 계획안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많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죠. 오감, 오락에서 문화예술 막 하나하나에 다 뭔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조직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분과 혹은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뭐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또 바뀌었겠지만 도저히 우리 주민들만 가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공공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사업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은 어떤 뭐 문화 테마파크를 만드는 문체부 사업에 30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공공하고 같이 협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공이 구청이 가서 서울시가 구청에 끌어오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열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많이 조사도 했고 이런 용도가 우리 저기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 여기서도 끌어올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안 모이고 이런 의지가 없으면 거기에서 끌어올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다. 100억을. 아까 대표님이 꼴랑 100억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찢어 발기다 보면 진짜 적어요. 맞습니다. 내가 꼴랑뱅이를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나 참. 예, 적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100억. 아니죠. 네. 그 자체를 네네. 운영 주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했습니다. 꼴랑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네네.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이 좋은 얘기 다 했는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삼양동이나 정릉동 같은 거는 네. 원래 주관이 누가 지가 한 거예요? 서울시 저 계획에는 없거든 그게. 저거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해서 새로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법에 들어갔고,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근린 재생형 사업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되고 계획 수립을 하는데 구역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주민의 50% 이상의 동,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 지역 중에 이러한 주거지 재생이 필요한 곳을 주민의 50% 이상 동의서가 들어가서 구역이 선정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해요. 그래서 저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거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식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하는 서울시 그 재생 재생사업 계획해 보니까 그 범위 없더라고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선생님이 보신 거는 3+5 예. 도시재생사 그것만 보셨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소규모 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큰 사업. 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옛날부터 한 거죠. 몇 년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저기 한 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죠. 지금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마을의 자치 운영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거의 비슷하고 규모가 틀리고 절차가 약간 틀릴 뿐이고요. 제가 그럼 왜 이 예를 들었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울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 만한 진도가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 예를 들었던 거고 한 1, 2년 후에는 우리 서울시의 3+5 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 수 있고 해방촌도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15분을 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이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서 어떤 자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천천히 끌어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